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계 환경 제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생태계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이고 수많은 생물들과 또 거기에 있는 환경들과의 어떤 상생이고 생물들 간의 서로 나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형성해야지만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리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그 새싹들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도 지금 여기 있는 열매가 도토리죠. 열매가 아니고 지금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꽃인데요. 4월이나 5월쯤 되면 이게 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게 되고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이제 맺히게 되죠. 이 도토리는 다람쥐라든지 이런 그 생물들의 동물들의 유익한 먹이가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상수리 나무는 이 도토리를 한 번에 이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날마다 매일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유는 상수리 나무가 다람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람쥐를 이용한 것이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이로 이용한다는 것을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제 물어다가 다람쥐들은 저장을 하죠. 바로 먹기도 하지만은 땅 속에 저장을 하죠. 볼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런데 다람쥐가 이걸 모두 다 찾아서 다시 먹지는 못해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죠. 근데 이 도토리들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 봄에 이렇게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안 되는 거죠. 새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 속에 묻어줌으로써 얼지 않고 새싹이 나오는 발화가 되는 이런 이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손을 남기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이원으로 이용하지만 도토리를 운반에다가 적정한 장소에 분포를 시켜주고 또 얼지 않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단순히 상수리 나무와 다람쥐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 내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런 상생의 효과, 상생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강 하구에 습지가 있는데요. 이 습지에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버드나무. 우리 하천변에 버드나무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특히 한강 하구에는 말똥개가 산다고 그럽니다. 이 말똥개는 여기 있는 말똥개는 약간 냄새가 말똥 냄새가 난다 해서 이 말똥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똥개는 이 버드나무 뿌리에 있는 곳에 약 한 30cm, 40cm 간격으로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파고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살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해주죠. 하나는 이 땅을 이렇게 굴을 파주니까 공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 이런 땅이 굳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말똥개가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하죠. 그러면 이게 버드나무의 어떤 비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말똥개는 이 버드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게 낙엽들이 되죠. 그러면 이 낙엽들을 먹고 사는 먹이원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강가에서도 버드나무와 말똥개가 서로 상생하는 이런
생태계의 하나의 역할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땅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나무 뿌리뿐만 아니라 풀뿌리들, 이런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지하의 세계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 뿌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나무 뿌리인데 이 바깥에 지금 노랗게 덮여 있는 것들이 곰팡이죠, 곰팡이. 그래서 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균근이라고 그래요. 균근. 이런 작용들을 균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노트판을 설치하느라고 잠깐 엎쳤습니다. 네. 균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www.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월드 와이드 웹인데 그것에 빗대서 우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월드 세계를 이제 나무로 바꾼 거죠. 우드로. 그래서 나무의 뿌리들도 이렇게 서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균근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조그만 나무들, 지금 여기는 뭐 공원처럼 되어 있지만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자란다면 나무들이 이 그늘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이제 그 영양분을 나눠준다든지 또 멀리 있는 나무들에도 이제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간의 영양분을 주고받는 이런 이제 상생의 역할들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태계의 그 상생과 나눔의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생태학을 우리는 에콜로지라고 그럽니다. 에콜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에코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지라는 것은 로고스, 그래서 공부한다, 학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태학이라고 그러죠. 집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제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를. 지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또 다른 경제가 있죠. 경제는 이코노미인데 여기도 이코란 말이 들어있어요. 이코노미. 그 다음 생태는 이콜로지 또는 이코시스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코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 집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경제나 생태나 모두 다 우리가 살기 위한 것들이죠. 살기 위한 것. 생활을 하기 위한 것. 살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관점이 좀 달라요. 경제는 집을 어떻게 관리하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인데, 생태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엄마 아빠의 역할, 또 자녀들의 역할,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화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싱크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태는 집안의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집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자연과 생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와 생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이퀄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지구도 살고 생태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많은 뭐 산을 허물어서 택지를 만들고 또 산에다 태양광을 만들고 또 바다를 메꾸어서 매립해서 간척지를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자연이 있는 공간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게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산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보호지역을 세계 자연기후 보존연맹 같은 경우는 뭐 16% 정도 국가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전부 보존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보존만 강조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경제가 약해지는 거죠. 경제를 강조하다면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환경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을 해라. 개발을 하더라도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해라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환경 영향평가 제도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생태학을 모태로 이제 생태계죠. 생태는 이제 이런 생물들하고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이런 연못을 예를 들면은 물이라든지 거기 안에 식물이라든지 여기 뭐 다른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물들이 합쳐져서 생태계를 연못 생태계라는 걸 이루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캠이 있어서 지금 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캠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자판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노트라든지 펜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 따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또 이 카메라가 있은들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또 아무 역할도 없어요. 모니터 따로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 컴퓨터는 본체에 전부 선으로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것이 동영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안에는 이렇게 컴퓨터에 각종 어떤 그 주변 기기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환경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생물들과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들, 집들, 뭐 토양, 흙도 있을 것이고 물도 있을 것이고 햇빛, 태양도 있을 것이고 온도도 있을 것이고 뭐 환경오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하나의 지구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하천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어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져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은 범위가 이제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요. 환경은 생물에 영향을 준 주변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생태계에서는 생물과 환경이 합쳐져서 하나의 계,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환경의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환경은 바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환경은 우리 뭐 땅속, 지하 또는 우리 지표, 뭐 바다 이런 것들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그렇죠. 그다음 생활환경은 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고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그 생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 공기, 대기질, 그 다음에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악취 이러죠. 그래서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환경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 초미세먼지 주의보라는 게 발령이 됐는데 이 주의보가 발령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환경 기준이 있어서 발령이 된 건데 이 기준이 발령되는 것은 환경 용량을 초과했으니 조심하시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업체나 자동차나 발전소 이런 데에 배출가스를 줄이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운행을 자제하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기준이 있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몇 ppb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뭐 나쁨 해가지고 뭐 초미세먼지가 120몇 뭐 미세먼지가 180몇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게 환경 지표예요. 현재 환경 그 값이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지 이걸 연구하고 또 저감하는 정책이 이제 환경 보전 정책이죠. 모든 것은 환경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이런 하천에 수없이 뭐 비료 같은 걸 뿌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천은 썩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썩게 되는 거죠. 용량을 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유해동물이에요. 유해동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자연보존연맹을 IUCN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보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고라니가 보호종인데 우리나라는 자꾸 밭에 와서 무슨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으면 콩 싹을 이게 먹어버리고 뭐 고추 심어놓으면 고추 싹을 먹어버리고 어린 잎들을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농민들이 아주 이제 싫어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라니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적들이 없기 때문에 뭐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이제 이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동안 고라니 수렵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죠. 이런 이제 문제도 있죠. 이것은 분포가 이 중국 동북부나 한국에만 고라니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는 이쪽 지역에만 얘가 적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그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한편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노루는 이 엉덩이가 이게 하얀 리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노루의 특징이에요. 고라니에는 이런 게 엉덩이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봐가지고는 고라니인지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제주도에서는 또 노루가 유해동물이에요. 가끔 이제 한라산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뭐 그 대나무가 있죠. 신우주라고인가요? 조그만 대나무들 이 사이에 노루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봐도 잘 도망도 안 가요. 이런 건 요즘은 동물들이 우리가 워낙 자연보호 의식이 투철해서 그런지 비둘기도 사람이 가서 도망가지도 않고 심지어 야생동물들 중에서도 제가 뭐 최근 강주천에 자꾸 그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오리 같은 놈들도 도망도 안 가요. 바로 옆에가 있는데도 뭐 심지어 비둘기들은 우리 뭐 바로 한 뭐 30cm 떨어져 있어 도망을 안 가요. 이 정도로 애들이 인간하고 이제 그만큼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또 생물과 상호관계로 맺어진 이런 자연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들, 햇빛, 온도, 물, 토양,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무기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예요. 생산자는 풀이죠. 풀. 식물이에요.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려요? 토끼라든지 곰이라든지 뭐 사람 이런 소비자라고 그래요. 소비자. 왜냐하면 우리는 햇빛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거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해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이게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해요. 뒤에 다 정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생물적인 요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도 똑같이 생산자는 뭡니까? 숲속의 생산자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햇빛, 온도, 흙, 공기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있죠. 소비자는 토끼라든지 또 뭐 아까 말한 노루라든지 뭐 고라니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분해자들이 땅속에 이제 토양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연못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에도 이런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이렇게 물 속에 플랑크톤이 있고,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모기, 애벌레 같은 이런 그 수소곤충들이 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또 다른 뭐 곤충도 있고, 조그만 물고기도 있고,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런 베스나 물고기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달팽이, 그 주변에 잠자리 애벌레는 이 물속에 살아요. 그 다음에 성충되면 주변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생태계의 구성이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누는데, 생물적인 요소는 여기 보면 물이나 공기나 흙이나 또 이제 원소들, 탄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물, 물질순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생물과 좀 더 관련이 많은 것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기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합성 소비라고 그러는데, 탄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두 개를 결합을 시켜요. 합성을 누가 시키냐? 빛이 시켜요. 햇빛이 시켜서,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켜서 만드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라든지 쌀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광합성의 산물이죠. 그것들을 만들면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요? 생산자인 식물이 만들죠.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연못 속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죠. 이것을 만들면 이제 먹이 자원이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씩 먹는 역할은 소비자가 하죠.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에요. 소나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먹고 자라는 것들. 그 다음에 2차 소비 육식이죠. 새나 개구리 이런 것들은 메뚜기 잡아먹고 뭐 이런 거 잡아먹죠.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이 바로 이제 2차 소비자죠. 1차, 2차 소비자를 동시에 잡아먹는 독수리나 호랑이, 사람 이거는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해자는 아까 세균이나 균류, 버섯,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자, 생태계 청소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산자는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장과 같은 역할을 공장. 우리들은 다 소비자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생태계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물질 순환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생물적인 거, 뭐 질소나 인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햇빛에 의해서 합성이 돼서 생물들이 쭉 이용하고 우리가 배설을 한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그러면 분해자들이 분해를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다시 질소나 인이나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물질이 순환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생산자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식물들이, 우리가 한번 배추를 먹고 나면 배추가 없어져 버리죠. 맞아, 우리가 먹고 나서 에너지로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면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누가 만들어줘서 식물이 생산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누가 만들어요? 결국은 식물이 만들어요. 식물이 만들어준 것을 소가 먹고, 소가 먹은 것을 우리는 이제 소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물질 순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상이 되겠죠. 햇빛에 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게 돼요. 메뚜기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동물이 먹게 되고 또는 이렇게 소가 먹게 되죠.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사람에까지 오게 되고 이 에너지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구상 안에는 있겠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물질은 다시 분해돼서 순환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죠.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생태계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잡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먹이망이라고 그래요. 서로 1차 소비자에서 메뚜기에서 그 다음에 메뚜기에서 거미라든지 또는 개구리로 연결되고 개구리에서 뱀으로 연결되고 뱀에서 새로 연결되고 새에서 독수리가 이제 뭐 최종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먹이망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자극이 가도 아까 생태 용량, 환경 용량이 이야기를 한 그 안에서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고라니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식물들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니 숫자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늑대가 있어서 고라니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고라니가 늑대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또 풀이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그 이치에 따라서 육상 생태계, 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지에 담고 있는 호수 같은 거 이런 걸 담수 생태계, 또 바다 같은 건 해양 생태계 이렇게 이제 구분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정의를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생태계는 어떤 지역의 모든 생물이 물리적인 환경, 비생물적인 환경이죠. 비생물적인 요소와 상호관계를 갖는다. 생물이 상호관계를 갖는다. 무슨 상호관계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죠. 에너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전달을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주고받는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물이 다양한 생물들의 구성, 먹이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물질을 서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을 우리는 생물 군집이라고 그러고 뒤에 다시 설명을 다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흘러가는 거, 물질 순환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생태계 기능이라고 그러고 생태계는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먹이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위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 한 줄로만 쭉 되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을 먹이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망의 먹이사슬을 파괴함으로써 생태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가 엘로스톤, 미국에 있는 그 국립공원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엘로스톤 공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1930년도에 농부들이 아까 우리나라 고라니처럼 이제 자꾸 가축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늑대를 전부 사냥해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어때요? 사슴들이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풀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먹어쳐요. 우리나라도 가끔 염소 농장에 가보면 뭐 나무 이 표피 나무 그 껍질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무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죠. 숲이 황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흙들이 이제 막 쓸려 내려가는 거죠. 침식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가까지 이제 그 침식작용에 의해서 강이 이제 흙탕물로 덮여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물속에 살고 있는 비버들, 이런 비버들이 이제 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버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안 되겠으니까 1995년도에 캐나다에서 늑대를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늑대를 풀어주니까 다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사슴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다시 풀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해서 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 중에 어느 하나,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정점인 늑대가 사라지니까 초식동물인 1차 소비자인 사슴이 많이 늘어나서 생산자인 풀을 없애니까 그 환경,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파괴돼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파괴되는 생태 용량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하나의 생태계의 건강성이 파괴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태계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단계별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가면서 이렇게 전달된다는 걸 말하고요. 에너지가 흐르면서 그 전달의 효율이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효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물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물의 무게를 재는 건데요. 항상 연못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생산자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엎어놓으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숫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개체수를 세어도 1차 소비,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서로 되는 거죠. 그 무게로 따져도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생태계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건강한 생태계라면 에너지를 가지고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왜냐하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그 종류는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생태망이 있는데 이런 먹이 구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숲속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초원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물속에서도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먹이사슬의 환경에도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미나미타 수은에 의한 미나미타 병, 그 다음에 카드미움에 이게 수은 같은 이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아프다 그런 병이에요. 있다 병. 그런데 이것이 다 바닷속에 있는 또는 연못 속에 있는 이런 조개라든지 이런 폐류들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근데 이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못의 흙 속에 이런 카드뮴이 여기는 DDT인데요. 농약입니다. 카드뮴이나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0.14, 그 다음에 10배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 10배 이상 높아지고, 여기는 뭐 몇십 배 이상 높아지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농도의 이 DDT 농약이 축적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는 생물 농축이라고 그럽니다. 배출이 되지 않고 고차 소비자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물 농축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황 선생이 설명했죠. 이런 어떤 교란을 받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사슴이 증가되니까 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풀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슴이 많아지니까 늑대가 먹이가 많아지니까 다시 늑대가 늘어나게 되겠죠. 늑대가 자꾸 늘어나 보니까 다시 사슴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사슴이 감소하니까 무엇이 다시 늘어납니까? 풀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형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평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여기다 도로를 냈어요. 도를 이렇게 내니까 어때요? 고차 소비자 아까 늑대나 뭐 매들이 죽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죽게 되니까 여기에는 이런 다른 것들 정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건강한 생태계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깎아서 집을 지어버리니까 역시 여기 독수리가 죽고 이런 이쪽의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것도 건강한 생태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도시에 깎고 아파트를 지으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 환경 그러니까 항상성을 이런 생태계 평형 항상성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건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하고 자연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애국에서 들어온 기하 생물들이 들어와도 황소개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각종 개발 행위를 하면서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든지 요즘 산불 일어나죠.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수질이나 대기가 오염돼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생태계 파괴의 또 하나의 사례는 그 먹이사슬과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호주의 토끼와의 전쟁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혹시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호주에는 원래 토끼가 없어요. 그런데 토끼가 살지 않고 있어요. 호주는 섬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부 부유층이 토끼의 사냥 놀잇감으로 하기에 토끼를 몇 마리를 데려왔어요. 근데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호주에는 여우라든지 늑대라는 독수 이런 게 없어서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토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울타리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들은 빨리 없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이제 얘들은 그 식량으로서 역할, 뭐 이런 식량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늑대를 들어왔어요. 여기도 엘로스톤처럼 늑대를 들어왔는데, 거꾸로 이제 늑대가 여기 먹이가 풍부하니까 토끼를 잡아먹음으로써 이제 늑대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또 늑대를 사냥하게 되고, 이제 늑대를 사냥하니까 다시 또 토끼가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병원균을 넣었어요. 점액종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토끼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오미크론처럼 변이가 일어나서 좀 더 강력한 토끼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늑대라든지 토끼종에서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호주의 토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뭐 낙타를 들어왔다든지 이건 토끼와 관련이 없어요. 또는 이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두꺼비를 데려다 했는데 다 실패해요. 생물을 조종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상황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생태계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태계에 대해 전반적인 생태계의 구성이라든지 생태계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항상성에 대한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차 시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